TV조선 취재기자들이 전하는 뉴스의 중심 보도본부 한라인. 저는 신효섭입니다. 여야가 국회 예결위와 상임위에서 연일 이태원 사고를 다루고 있습니다. 참사의 진상 그리고 책임 소재를 가리기 위한 합리적인 토론과 논쟁은 국회의 당연한 책무입니다. 문제는 모든 회의가 꼭 그렇게 흘러가고 있지는 않다는 겁니다. 어제 민주당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언쟁으로 심야까지 정회와 속개를 반복하며 파행한 예결위가 한 예입니다. 어제 하루 내내 국회에서 벌어졌던 민주당과 한 장관의 충돌 장면들부터 다시 구성해본 다음에 오늘 대통령실 국정감사 현장과 경찰의 관련 수사 상황 이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관련 영상 먼저 보시죠. 산책합니까? 뒷짐지고 어슬렁거리는 이 살인한장이 대한민국 경찰, 용산경찰서 책임자의 모습입니다. 국정 시스템이 도대체 어떻게 작동하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시스템이 잘못된 게 아니에요. 사람이 잘못된 겁니다. 주체가 없어서 뭐 어떻게 했다 이렇게 얘기한 것이 가장 실망스럽습니다. 한동훈 장관 관련 국회 파행 상황 짚어보기 전에요. 오전에 들어온 수사 관련 속보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전해주시죠. 네, 이태원 할로윈 참사 부실 대응 수사에 착수한 경찰 특별수사본부가 오늘 오전 경찰청장실과 서울경찰청장실, 용산경찰서장실, 용산구청장실 등에 대한 압수수색에 들어갔습니다. 특수본은 오전 10시부터 경찰과 용산구청, 소방, 서울교통공사 등 4개 기관 55곳에 수사관 84명을 보내서 압수수색을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2일에 1차로 압수수색을 했고요. 이번에 이제 두 번째 경찰 내부 압수수색인데요. 경찰 최고 지휘권자인 윤희근 경찰청장실이 포함된 거, 이 부분이 눈길을 끕니다. 그렇습니다. 특수본은 지난 2일 서울경찰청과 용산경찰서, 용산구청 등 8곳을 압수수색한 바 있죠. 그런데 당시에는 이 서울경찰청장실과 용산경찰서장실은 대상에서 제외가 돼서 이 경찰이 셀프 수사하는데 한계가 있다, 이런 지적하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왔습니다. 그런 점을 의식해서인지 오늘 특수본의 압수수색은 경찰 지휘부를 정조준한 모양새입니다. 특수본은 경찰청장실과 서울청장실, 용산경찰서장실을 포함해서 서울경찰청과 서울청, 용산서 등 총 26곳에 대해서 압수수색을 벌이고 있습니다. 경찰은 지휘부들이 상황 보고를 받고도 제대로 대처하지 않은 혐의가 있는지 등에 대해서 수사를 벌일 예정입니다. 지자체와 관련해서는 용산구청장실도 이번 압수수색 대상에 포함이 됐습니다. 맞습니다. 용산구청은 총 19곳이 이 압수수색 대상이 됐는데요. 참사 전후 용산구가 대응을 제대로 했는지 따져보기 위한 조치로 보입니다. 이 밖에 소방의 경우 용산소방서와 서울시 소방재난본부 종합상황실 등 7곳, 또 서울교통공사의 경우 본부와 이태원역 등 3곳에 대해서도 압수수색을 하고 있습니다. 참사 당시 이태원역 지하철 무정차 통과 여부가 쟁점이 됐었는데 지하철을 관할하는 서울교통공사 압수수색을 통해서 이 문제를 들여다볼 것으로 보입니다. 이제부터는요, 어제 국회에서의 민주당 대 한동훈 법무부 장관 대치 상황 자세히 알아볼 텐데요. 먼저 법사위에서 한 장관과 그다음에 민주당 김의겸 의원이 충돌한 부분부터 다시 구성해보죠. 네, 이 두 사람의 충돌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 전체 회의에 출석하면서 한 장관이 했던 언론과의 질의응답 내용을 김 의원이 문제를 삼으면서 시작됐습니다. 어제 오전 예결위에 출석하던 한 장관은 이태원 압사 참사와 관련해 경찰이 마약 범죄 단속에 집중하느라 참사를 막지 못했다는 지적이 나온다라는 취재진의 질문을 받았고, 한 장관은 이런 비극을 이용해 정치적 장사 속을 채우거나 허무맹랑한 유언 비어를 퍼뜨리는 것에는 반대한다라고 답을 했는데요. 법사위에서 김 의원이 바로 이 답변을 거론하면서 여러 언론에서도 경찰의 마약 범죄 문제 대응 때문에 참사를 못 막았다는 취지의 보도를 했다라고 지적했고, 이에 한 장관은 민주당 황운하 의원과 방송인 김어준 씨를 언급하면서 강하게 반박했습니다. 어제 법사위 상황 함께 보시죠.
참사 당시에 이태원 일대 이제 경찰의 마약 단속에 집중하고 있어서 참사를 막지 못했다 이런 지적이 있는데 제가 시켰다 그런 얘기죠? 저는 공직자로서 이 참사에 대해서 대단히 큰 책임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비극을 이용해서 정치적 장사 속을 채우거나 허무맹랑한 유언비어를 퍼뜨리는 것에는 반대합니다. 언론사가 정치적 장사 속을 채우거나 허무맹랑한 유언비어를 퍼뜨리려고 이런 기사를 썼다라고 할 수는 없는 거겠죠. 황운하 김어준 씨가 운영한 곳에서 제가 했다고 말씀하셨죠? 그렇게 말씀하시죠. 당연히 허무맹랑한 유언비어 아니겠습니까? 같은 취지 아닙니까? 위원님, 이 언론사들이 쓴 위원님? 기사 내용에서 대해서 정치적 장사 속입니까? 위원님, 저기 보면 제가 그걸 했다고 얘기가 나옵니까? 위원님. 지금 오늘 아침에 질문의 위원님 매번 내용이 이러시잖아요. 제가 한 장관에 저는 대해서 왜 이렇게까지 길을 쓰고 이 틈을 타서 마약 수사를 못하게 해야 되는지 진짜 국민들께서 진짜 이유를 궁금해하실 것 같습니다. 네, 한 장관이 황운하 의원과 방송인 김어준 씨를 언급한 건 지난 2일이죠. 황 의원이 김어준 씨가 진행하는 이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한 장관이 추진 중인 이 마약과의 전쟁 기조가 이태원 참사의 배경이 됐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 점을 언급한 것으로 해석이 됩니다. 당시 그 라디오 방송 저희도 이제 전해드렸었는데요. 당시에 황운하 의원이 한 장관이 선포한 마약과의 전쟁 의도를 순수하게 보지 않는다. 이런 발언을 하면서 자기의 주장을 이제 이어가기 시작했었죠. 네, 맞습니다. 또 마약이 좀 확산 기미가 보이는 건 틀림없지만 마약과의 전쟁을 할 만큼 그 정도 상황이냐 이러면서 한 장관이 마약 인력을 안 줄이려고 마약 실태로 좀 부풀렸을 가능성이 있다라고도 말을 했는데요. 당시 황운하 의원과 김어준 씨의 발언 다시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의아한 것 중에 하나가 마약 수사를 담당하는 사법경찰 79명이 투입됐다는 거거든요. 137명 중에서도 사람들 눈에는 경찰로 안 보였겠죠, 당연히. 당연히 안 보이죠. 경찰 혼자 판단하지는 않았을 거 아닙니까? 마침 대검에서 불과 그 2주 전에 마약과의 전쟁 한동훈 장관이 선포했거든요. 그 우선순위가 달라졌다고 할 때 그 안배를 그쪽에 둔 거 아닙니까 혹시? 엉뚱한 데 신경 쓰느라고. 마땅히 관심을 가졌어야 될, 마땅히 예견했어야 될 위험 요소를 예측하지 못했다. 마약과의 전쟁 이런 것도 의도를 순수하게 안 봅니다. 성과를 보여줄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려는 걸로 보이고 범죄와의 전쟁 분위기로 몰고 가는 거죠. 사실상 계엄령 분위기로 검찰 주도 분위기로 정부를 끌고 가려는 거죠. 네, 조금 전 보신 것처럼 김의겸 의원 질의에 한동훈 장관이 강하게 반박을 하면서 이 두 사람의 설전 굉장히 거칠어졌습니다. 김 의원은 한 장관이 지난달 검찰의 마약 범죄 대응을 강조해서 경찰이 마약 범죄에 집중적으로 대응하게 됐다는 취지로 한 장관을 추궁했는데 한 장관은 지난 국정감사에서 이 김의겸 의원이 제기했던 한 장관과 윤 대통령의 이른바 청담동 술자리 의혹을 꺼내 들었습니다. 두 사람의 목소리 좀 더 들어보겠습니다. 그런데 이 마약과의 전쟁의 어떤 시발점 이거 장관 아닙니까? 경찰이 마약 성과내는 게 저랑 무슨 질문입니다. 의원님 맨날 이렇게 던지고 그냥 마시잖아요. 경찰이 검찰하고 서로 지금 경쟁을 하다 보니 스스로 검찰에 보다 더 좋은 실적을 하기 위해 아니 위원님은 모든 게 다 저로부터 비롯되는 건가요? 위원님 저한테 얘기한 거가 어떻게 됐습니까? 청담동 한동훈 술자리 하면서요. 한동훈은 없어졌을 텐데 이제는. 지금 여기서 그 문제를 지금 아까 아니 의원님은 공직자로서 무거운 모든 책임감을 것을 느낀다라고 지금 하시는 분 자, 지금 이 자리에서 지금 그 위원님이 책임감이라는 말씀을 하십니까? 자, 매번 이런 식이잖아요. 매번 어떤 거 던져놓고 나서 그냥 던져놓고 그럼 언론에서 받게 하고 그다음에 주워 담지도 못하시죠? 해결도 몇 번 안 하시고 사과도 없으시고요. 제가 왜 사과해야 됩니까? 법무부가 하고 있는 마약과의 전쟁이 이태원 참사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이 부분에 관한 논란은요. 국회 예결위에서도 이어졌습니다. 한 장관이 민주당 황운하 의원과 그다음에 방송인 김어준 씨를 직업적 음모론자 이렇게 지칭을 하면서 한밤중에 회의가 파행되기도 했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 황운하 의원과 김어준 씨를 직업적 음모론자라고 한 한 장관의 발언은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이 이 질의에 한 장관의 답을 하는 과정에서 나왔습니다. 조 의원은 한동훈이 추진하는 마약과의 전쟁이 이태원 참사의 원인이라는 건
황당한 주장인가라고 질의했고 이 한 장관은 김어준 씨나 황운하 의원과 같은 직업적인 음모론자들이 이 국민적 비극을 이용해서 정치 장사를 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면서 공당이 거기에 가세해선 안 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는데요. 그러자 야당 의원들은 격분했고 국회 모독이라면서 한 장관의 퇴장을 요구하는 등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어제 예결위 상황도 영상으로 함께 보시죠. 한동훈 장관이 추진하는 이른바 마약과의 전쟁이 원인입니다. 이런 주장이 계속 나왔어요. 그냥 황당한 주장이죠. 저는 김어준 씨나 황운하 의원과 같은 직업적인 음모론자들이 이 국민적 비극을 이용해서 정치 장사를 하는 건 잘못된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공당이 거기에 가세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거는 여와 야가 따로 사실이 없는 것이죠. 아닙니다. 사실도 아닌데 더불어민주당 전체가 지금 빨려 들어갔어요. 그렇죠? 전체까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거기 가세하는 분들이 계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아니 어떻게 국무위원이 입법부 구성원인 국회의원으로 하여금 직업적인 음모론자라는 이야기를 듣게 만듭니까? 위원장께서 강력하게 질타하시고 경고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 민주당 의원이 지적하신 대로 국무위원으로서의 품에 맞지 않는 행동이라고 저도 판단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과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직업적 음모론자라는 이야기한 것에 황운하 의원이 포함되어 있느냐? 예, 김어준 씨와 황운하 의원 둘 다 포함된 얘기입니다. 아무리 그것이 본인의 뜻과는 다르다고 하더라도 직업적인 음모론자라고 하는 것은 매우 잘못된 이야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 사과하실 의사가 있습니까? 저는 음해를 받은 당사자로서 할 수 있는 얘기라고 생각합니다. 한동훈 장관 같은 여권인 국민의힘 배현진 의원까지 나서서 이제 사과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했지만 결국 또 사과하지는 않았습니다. 네, 보신 것처럼 야당의 강한 반발에 여당 의원들이 진화에 나섰고 아까 그 배현진 의원도 사과를 요구했지만 한 장관은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결국 예결위는 멈췄고요. 이 50여 분 뒤에 속개된 회의에서도 여야 의원들의 공방은 30분 넘게 이어졌습니다. 하지만 한 장관이 정식으로 사과하지 않으면 회의를 진행할 수 없다는 이 야당 의원들의 반발에도 한 장관은 자신은 이 황 의원의 정상적인 의정 활동에 대해 평가한 것이 아니라 방송에 나가서 했던 터무니없는 음해에 대해서 발언을 한 것이라면서 사과할 뜻은 없다고 맞섰습니다. 다만 한 장관은 자신의 발언 때문에 의사 진행이 되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는데요. 이어서 들어보시겠습니다. 못 들으신 분 계시겠지만 황운하 의원의 발언은 김어준 씨와 같이 한 발언은 저를 이태원 참사의 배후이자 주범으로 보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런 정도의 내용에 대해서 직접 지목된 사람이 명예에 큰 피해를 입은 사람이 할 수 있는 평가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불쾌하게 들으신 분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저는 제 생각을 말씀드린 것이고 거기에 대해서 그 위원장님 비롯해서 저를 평가하신다면 그 평가는 달게 받겠습니다만 저는 사과할 뜻은 없습니다. 다만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제 발언 때문에 의사가 진행되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는 제가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만 제가 말씀드린 취지에 대해서는 제가 그 번복할 의사는 없습니다. 네, 한동훈 장관은요, 지금 들으신 것뿐 아니라 어제뿐 아니라 오늘도 이 본인 발언에 대해서 사과 뜻이 없음을 거듭 밝혔습니다. 오늘 오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났는데요. 민주당에서 해당 발언에 대해 사과를 요구하고 있다 이런 질문에 사과요? 라고 반문하면서 사과는 허황된 음모론을 퍼뜨린 사람들이 해야 한다 이렇게 답변을 한 겁니다. 하지만 황운하 의원은 명백한 범죄라면서 정치적 책임을 묻겠다는 입장입니다. 황 의원은 오늘 자신의 SNS에 한동훈 장관이 국회 회의장에서 국회의원을 특정해 모욕적인 표현을 함으로써 완벽하게 모욕죄를 저질렀다면서 현행범으로 체포되어야 할 수준의 명백한 범죄이고 즉각 공수처에 고소하는 건 물론 국무위원회 막중한 자리에 걸맞는 정치적 책임을 묻겠다 이렇게 썼습니다. 또 최근 들어 소영웅주의와 관종에 매몰된 한 장관이 틈만 나면 튀는 발언으로 그 천박함을 이어가던 중이라 놀랍지도 않다 이렇게 덧붙이기도 했습니다. 관련해서 오늘 민주당에서 나온 이야기도 들어보시죠.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국회의원을 직업적 음모론자다 이렇게 규정했습니다. 국회에 대한 모욕이자 국민에 대한 모욕이 아닐 수 없습니다. 마약 수사에 치중하느라고 시민의 안전에는 소홀했던 게 아니냐라고
라고 하는 의혹을 왜 제기하지 못합니까? 그런 게 아님을 입증하면 되는 일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직업적 음모론자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비롯해서 이 정부의 대호각성과 자기 성찰을 촉구합니다. 한동훈 장관이 직업적 음모론자 이렇게 공격을 하니까 이것을 이제 모욕죄다, 즉각 이제 고소하겠다 이렇게 반박했던 민주당 황운하 의원이요. 또 한 장관에 대해서는요, 이 관종, 사실 이 표현 자체가 언론으로서는 그렇게 적합한 표현은 아닌데요. 국회의원이 썼으니까 제가 어쩔 수 없이 쓰겠습니다. 관종이라는 말은 그러니까 관심종자라는 말의 줄임말인데요. 그런 상당히 비하성의 그런 또 표현을 썼습니다. 네, 여기에 어제 법사위에서는 한 장관과 민주당 김남국 의원이 검찰 수사권을 놓고 입씨름을 벌이기도 했습니다. 두 사람의 설전은 김 의원이 한 장관에게 이태원 참사 이후 대통령 지시 중 납득 못할 만한 것 중 하나가 대검찰청 사고대책본부 구성이라면서 이 대통령이 왜 대검의 사고대책본부를 꾸리라고 지시했는지 명확히 알고 싶다고 물으면서 시작이 됐습니다. 한 장관과 김남국 의원의 목소리 직접 들어보시죠. 그 대통령이 왜 지금 대검의 사고대책본부를 그렇게 꾸리라고 지시를 했는지 그 부분을 좀 명확히 좀 알 수 있었으면 합니다. 그런 지시가 있었습니까? 대검이 예. 그냥 자체로 이미 그 당일날 사고 대책반을 꾸린 거거든요. 제가 그런 대통령실에 좀 명확한 지시가 있었던 것으로 지금 알고 있는데요. 의원님 그 지시를 좀 보여주시겠습니까?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지시가 없었다라고 보고 통상에 아니, 이제 지시가 있었다는 말씀을 저한테 하셨습니까? 그러니까 지시가 없었는지 그 불분명하니까 그건 놔두고요. 아니 없었어요, 그냥. 예, 그러면은 저희가 이제 통상 어떤 이런 대규모 참사나 이런 사고가 발생했을 때 대검의 사고대책본부가 꾸려지는 경우가 거의 이례적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세월호 때도 그랬고요. 대검 차원에서 일을 열심히 하려고 한 겁니다. 그걸 가지고 대통령실에 그러니까 그거를 지시랑 제가 연결시키는 거는 안 맞습니다. 그 장관님 제가 그거를 탓하려고 뭐 문제 제기하려고 한 게 아니라 지금 저희가 한번 다 찾아보니까 성수대교 대구 지하철 참사, 삼풍백화점 붕괴, 상주 콘서트 압사 사고, 용산 사고, 세월호 사건 전부 다 합동수사 본부를 꾸렸었거든요. 그런데 사고대책 본부를 이렇게 대검에 두는 경우가 이례적이어서 수사권을 박탈하셨잖아요. 그러니까 합동수사본부를 만들 수는 없죠. 검수완박이 됐으니까 대형 참사에 대해서 수사본부를 대검에 만들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민주당 황운하 의원, 그다음에 방송인 김어준 씨를 직업적 음모론자 이렇게 공격한 한동훈 장관의 발언이 파장을 낳고 있습니다. 황운하 의원은 이제 모욕죄로 고소하겠다면서 또 한 장관을 아주 또 비하하는 또 인신공격성의 그런 표현을 또 썼습니다. 두 사람의 공방 어떻게 보시는지 패널들께 여쭤보겠습니다. 먼저 말씀해 주시죠. 우선 이태원 참사에다가 마약 수사를 갖다 붙이는 거는 뭐 적절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우선 한동훈 장관은 법무부 장관이지 경찰청장도 아니고 행안부 장관도 아니죠. 이거는 뭐 이태원에서 그 마약을 단속하기 위해서 경찰이 출동해도 그건 어디까지나 경찰의 영역입니다. 또 경찰 내에서도 수사의 영역이 있고 경비의 영역이 있고 보안의 영역이 다 따로 있는데 마약 수사를 했다면 그건 수사의 영역이고 누군가 이태원에서 질서를 잡아야 했다면 그건 경비와 보안의 영역이겠죠. 문제는 황운하 의원이 경찰 출신 아닙니까? 다 알아요. 다 알면서도 일부러 저렇게 문제를 제기한다고 한동훈 장관은 생각하는 것 같고, 둘째, 황운하 의원이 그 직업적으로 계속 뭐 음모론을 제기했는지 모르지만 여러 차례 경찰로서 국회의원으로서 문제를 일으킨 건 사실입니다. 6대 범죄를 검찰로부터 없애는 게 전혀 문제가 없다. 그게 불효불급하다. 이런 편지를 동료 의원에게 보내서 사실 그 검문 상태 때 굉장히 논란이 되지 않았습니까? 대선 때는 윤석열 후보의 지지층은 저학력, 저소득층이다. 본인은 얼마나 많이 배우고 얼마나 부자인지 모르지만 그렇게 유권자를 비난하면 안 되죠. 그거 말고도 많습니다. 대전에 지역구인 대전에 물난리가 났는데 파안대소하고 여러 가지 또 뭐 김영란법에다가 코로나 당시에 회식한 논란도 있지만 가장 중요한 거는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이른바 청와대 하명 사건 의혹으로 지금 재판받고 있지 않습니까? 재판은 왜 이렇게 느리게 가는지 모르겠고 직업적 의모라고 했습니다. 직업적 음모. 김어준 그리고 이제 황운하 의원이 있어요. 아마도 김어준 씨가 직업적 음모를 한다는 거에 대해서는 저는 대다수의 국민이 동의한다고 생각합니다. 아마 많은 법조인들도 동의할 겁니다. 황운하 의원이 직업적으로 음모를 했냐? 적어도 이태원 참사 때 마약 수사 관련해서는 저는 거기에 동의합니다. 그리고 아까 여러 가지 많은 문제들도 있었죠. 그 부분은 뭐 본인이 굳이 뭐 법적 정치적 책임을 묻는다고 하니 우선 법적 책임을 보고 정치적 책임도 보겠습니다.
하나만 이제 덧붙이겠는데 그 한동훈 장관이 왜 이렇게 지금 그 민주당 분들이 그 마약 수사를 막으려 하는지 이해를 못한다고 했는데 제가 하나의 힌트, 하나의 배경 설명이 될 수 있는 거는 알려드리겠습니다. 작년 1월에 문재인 청와대에 있는 그 행정관이 마약을 했다가 필로폰을 복용했다가 경찰 수사를 받게 됩니다. 그 사람 어떻게 됐을까요? 5월 9일 문재인 정권 임기 마지막 날 면직됐습니다. 그 전까지 징계위원회 회부조차 안 됐어요. 아니 그러면 문재인 정권은 마약에 그렇게 관대한 건가? 뭐 우리 한번 생각해 볼 대목인 겁니다. 네, 아까 김어준 씨의 그 어떤 책임이라든지 직업적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개인적인 의견으로 제가 받아들이겠습니다. 말씀해 주시죠. 일단 그 마약과 이번 마약 수사와 이번 이태원 참사의 어떤 그 연관성 이건 이제 제기는 가능하다고 봅니다. 이제 그 특히나 이제 서울청장의 어저께 질의에서도 답을 했죠. 조금 마약 수사에 치중한 건 사실이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 부분을 예를 들어서 법무부 장관이 마약 수사를 하겠다고 10월 초부터 이렇게 외쳤기 때문에 어찌 보면 법무부 장관과 경찰은 별개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경광부회격으로 이거 갖다 붙이는 건 저는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인데 그렇다 손 치더라도 어떤 마약 수사에 치중을 하면서 경비 업무라든지 이러한 경계 의무에 대해서 소홀했던 건 사실이에요. 경찰이 말씀하시는 그렇죠. 거죠? 경찰이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해야죠. 경찰의 경찰 행정에 대해서. 그렇다고 한다면 어찌 되었건 간에 이러한 마약 수사와 관련된 법무부 장관의 어떠한 의도 이런 부분에서 경찰이 어찌 보면 그 흐름에 따라간 것이 아니냐. 그래서 이번에 어찌 보면 경비 업무보다도 마약 수사와 관련된 업무를 더 많이 한 것은 아니냐, 치중한 것은 아니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경찰을 꾸짖을 수는 있다고 봅니다. 그렇다 손 치더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한동훈 장관의 국회에 대한 태도도 언급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너무 지금 국민의 대의기관인 국회에 대해서 시종일관 비하의 태도를 본인이 가지고 있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본인에게 조금 듣기 싫은 얘기더라도 국회에 대해서는 국회의원은 국민을 대변한 거 아닙니까? 국회의원이 다 법률가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떤 의혹이라든지 세간의 내용에 대해서 물어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거기에 너무 감정적으로 대응하는 것도 저는 올바른 태도는 아니라고 봅니다. 네. 아까 저희 이도윤 의원께서 이제 문재인 정부 청와대 직원의 마약 사건 관련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 부분은 어쨌든 사건이 적발된 거는 맞습니다. 하지만 그것과 관련한 문재인 청와대의 처리 문제를 문재인 정부의 마약에 대한 관대함 이런 쪽으로 연결시키는 거는 그건 논리적으로는 저희가 생각해볼 부분이 있다는 거 그 부분은 저희가 짚어두겠습니다. 어제 이번 참사의 주간 상임이라고 할 수 있죠. 국회 행안위의 전체 회의도 열렸습니다. 행안부 장관 그다음에 서울시장 또 용산구청장은 물론이고 경찰 수뇌부까지 이태원 참사 관련한 정부 책임자들이 대거 참석을 했습니다. 네, 어제 국회 행안위 전체 회의에는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과 오세훈 서울시장, 박형 용산구청장 그리고 윤희근 경찰청장과 김광호 서울경찰청장 등 이 이태원 참사와 관련되어 있는 주무부처 장관과 경찰 수뇌부 그리고 지자체장이 대거 참석을 했습니다. 여야는 이들을 상대로 이 이태원 참사의 책임 소재를 따져 물으면서 격돌했습니다. 이태원 참사의 책임을 추궁하는 거 이것에는 뭐 여야의 입장 차이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서로가 겨냥하고 있는 그 초점을 맞추는 목표점 이 점은 서로 또 달랐죠. 네, 그렇습니다. 여당은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 등 이 경찰의 책임론을 부각을 하면서 이 전 서장 등이 문재인 정부 당시 임명된 인사라는 부분에 집중을 했습니다. 반면 야당은 윤석열 정부 들어 임명이 된 이상민 행안부 장관과 윤희근 경찰청장을 겨냥해서 책임지고 사퇴해야 한다 이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결국 이태원 참사의 책임이 어디 있느냐 이 부분을 놓고서도 결국 이제 전 정부 그다음에 현 정부 간의 대립 구도가 만들어졌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는데요. 여당 목소리부터 한번 짚어볼까요? 네, 먼저 국민의힘은요. 참사 당일 현장에 늦게 도착하고 윗선 보고도 지연시킨 혐의 등으로 피해자로 입건된 이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의 책임을 집중적으로 캐물었습니다. 장제원 의원은 이 전 서장이 세월호 선장보다도 더하면 더했지 덜하진 않다고 목소리를 높였고요. 정우택 의원은 이 전 서장을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된 알박기 인사로 규정하고 나섰습니다. 국민의힘 목소리 들어보겠습니다. 문재인 정권 퇴임 3개월에 단행된 알박기 경찰 인사에서 요직으로 영전된 인물들이다 이런 의혹이 지금 제기되고 있고 심지어 일부에서는 소위 경찰 하나의 총경들이 아니냐. 용산경찰서장 이임재 이분의 수상한 행적은 미스테리 수준이에요. 참사를 고의로 방치한 거 아닌가.
지금까지 언론에 드러난 상황을 보면 업무상 과실치사죠. 이거는 과실치사를 넘어 참서 방조, 구경꾼, 살인 방조, 세월호 선장보다 더하면 더했지 덜하지 않은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휴대폰 압수수색했습니까? 네, 그렇게 진행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체포해야 됩니다. 체포. 이렇게 난리 났다, 압사당한다, 대형 사고 일보 직전이다. 이런 이 신고가 들어오는데 이 신고를 무시한 거는 이거는요. 참사 방조입니다. 사고 발생 후에 서울청장 1시간 20분 동안 이게 사고 발생이 10시 15분입니다. 서울청장은 첫 번째 보고받은 게 11시 36분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11시 36분이면 이 언론에 수십 명이 실신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는 시점이에요. 용산서장은 1시간 20분 동안 뭐하고 서울청장한테 11시 36분에 보고를 하죠? 이거에 대해서 이게 제정신입니까? 제정신입니까? 서울청장 제정신이라고 생각합니까? 용산서장? 무려 1시간 20분 동안 아무것도 안 하고 보고도 안 하고 이게 고의죠. 고의 아닙니까? 이처럼 이임재 전 서장을 향해서 이제 여당까지도 아주 그냥 폭탄 세례를 퍼붓는데요. 윤희근 경찰청장 그리고 김광구 서울청장이 그런데 대답을 했습니다. 결국 당사자인 이 전 서장의 모습이 보이질 않았던 건데요. 어제 행안위에 나와달라 이렇게 요청을 받았지만 병가를 이유로 해서 나오지 않았다고 합니다. 네, 앞서 여야는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과 참사 당일 112 상황실 상황관리관을 맡았던 류미진 총경, 그리고 송병주 용산서 112 상황실장에게도 행안위 출석을 요청했었습니다. 이 전 서장과 류 총경은 현재 병가 중인 데다 변호사와 협의해서 행안위 출석이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알려졌습니다. 또 송병주 실장은 수사를 받고 있는 중이라는 이유로 출석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에 여야는 어제 이들을 증인으로 채택해서 국회법에 따라 출석을 강제키로 합의했습니다. 다음 행안위 전체 회의는 다음 주 수요일이죠. 16일에 열릴 예정입니다. 증인으로 채택됐다고 하더라도 지금 수사를 받고 있기 때문에요. 이 전 서장이라든지 유충경 등이 당일 행적에 이제 많은 의문이 제기되고 있지만 결국 국회에 나올지 이 부분은 저희가 지금 지켜봐야 될 걸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일단 어제 행안위에 나왔던 경찰청장 그리고 서울경찰청장은 국회의원들 앞에서 경찰 대응 논란에 대해서 분명히 또 사과를 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윤희근 경찰청장은 참사가 일어났던 지난달 29일 충북 제천의 캠핑장에서 잠이 들었다가 상황 보고를 늦게 받고 현장 지휘도 늦었다는 지적을 받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에 대해 윤 청장은 주말 개인 일정이긴 했지만 이런 상황을 미리 예측하지 못하고 또 서울 근교에서 대비하지 못했던 것에 일말의 책임감을 느낀다고 말했습니다. 김광호 서울경찰청장 역시 참사 당일 기동대 등 경찰력을 배치하는 데 아쉬운 부분이 있었다는 점을 인정을 했는데요. 이 두 사람의 목소리 들어보시겠습니다. 개인적으로 당시 물론 주말이긴 했지만 이런 상황을 미처 예측치 못하고 사실 그 시간에 이렇게 서울 근교 가까운 데서 대비하고 하지 못했던 그런 것에 대한 일말의 책임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제가 8월에 청장으로 취임한 이후 사실은 주말이라고 해서 이렇게 지방을 자유롭게 내려간 적이 사실 한 번도 없습니다. 요 주 정도는 조금 그래도 여유가 있겠다 싶어서 과거에 근무했던 지역에 내려가서 등산도 했고 그 지역에서 취침을 한 바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대통령 사저가 있는 서초동에 집회 시위가 없었는데 이게 중대가 있었죠? 맞죠? 맞습니다. 그다음에 아직 들어가지 않고 빈집으로 있는 대통령 관저에 200명의 기동대 있었죠? 맞습니까? 이 병력들의 일개 중대만 8시 정도만이라도 또는 9시 정도만이라도 또는 9시 반이라도 병력 투입을 했다라면 이 사태는 막았다. 동의하십니까? 예, 진작 동의하죠? 아니 그것만 답변하세요. 예, 상황실에서 빨리 인지를 했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진한 아쉬움이. 아니 세상에. 방금 보여드린 그 영상 중에서요. 윤희근 경찰청장의 사과 발언은 국회 예결위에서 질의 답변에서 나온 내용이었고요. 그 뒷 내용에 그다음에 서울경찰청장이죠. 그 부분이 행안위 전체회의에서 나왔던 발언이라는 거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와 같이 국민의힘이 만약에 경찰 대응 문제를 집중적으로 제기를 했다면 민주당의 경우 이상민 행안부 장관을 집중적으로 겨냥했습니다. 그러니까 행안부 장관이 경찰과 그다음에 소방의 주무부처 장관인 만큼 이번 참사의 예방부터 현장 대응 그리고 사후 대처까지 총체적으로 책임을 지는 게 마땅하다. 지금 이겁니다. 그렇습니다. 천준호 의원은 이상민 장관이 주무부처 장관임에도 책임감을 보이기는커녕 사태를 축소하기에 바빴고 회피성 발언과 국민에게 상처를 주는 망언을 했다면서 이 장관의 참사 초기 발언을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장관이 파면감이라면서 수습을 위해 빨리 사퇴하라고 촉구하기도 했는데요. 이에 대해 이 장관은 주어진 위치에서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겠다면서 사실상 잦은 사퇴 의사가 없음을 밝혔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이상민 장관은 이태원 참사를 예방하지 못한 것에 대한 책임감을 느끼는커녕 그동안 보면 사태를 축소하기 바빴고 책임 회피성 발언 그리고 국민들에게 상처를 주는 망언을 쏟아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것만으로도 장관이 파면감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혹시 대통령께 장관직 사의를 표명한 바 있습니까? 예, 국민의 안전은 정부의 무한 책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단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희생자들에 대한 위로. 대통령께 사의 표명한 적 있습니까? 없습니까? 지금 사의 표명한 적은 없습니다. 네, 그럼 대통령실과 그거와 관련해서 의논한 바 있습니까? 의논하지 않았습니다. 지금은 장관직에 연연할 것이 아니라 수습을 위해서라도 빨리 사퇴하는 게 좋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어진 현재 위치에서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어제 행안위에는 오세훈 서울시장과 박희영 용산구청장도 참석해서 의원들의 질의를 받았습니다. 오 시장은 무한한 책임감을 느낀다며 고개를 숙이면서도 참사 당시 유럽 출장 중이었던 것과 관련해서 야당 의원이 외유라고 지적하자 일하러 간 것이라고 반박했습니다. 또 박희영 용산구청장은 마음의 책임을 느낀다라는 말을 했는데요. 수차례 눈물을 닦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박 구청장은 주민에게 문자를 받고 사고 상황을 처음 알았다라고 대답해서 논란을 키우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박 구청장 말대로라면 사고 현장에 구청 공무원들이 있긴 했는데 구청장한테 제대로 보고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지금 이런 겁니다. 그리고 어제 회의에서 영상을 보니까요. 박 구청장이 여러 차례 자신은 취임 4개월 된 사람이다. 그러니까 취임한 지 얼마 안 되는 사람이다. 이렇게 굳이 강조하는 것도 또 눈길을 끌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 박희영 구청장의 목소리도 들어보겠습니다. 구청장이 뭔지 알았습니까? 주민으로부터 10시 51분에 문자를 구청 공무원들은 거기 안 나갔습니까? 구청 공무원들은 보고 체계를 통해서 보고도 못 받았습니까? 못 받았습니다. 유가족과 국민 여러분들께 사과와 위로의 말씀을 전합니다. 시간을 되돌릴 수 없다는 애통함과 무거운 책임감에 죄송한 마음 금할 길이 없습니다. 현장에 도착해서 긴급 구조 활동을 벌이고 대책 마련을 지시했으나 역부족이었습니다. 죄인인 심정이었습니다. 구청장으로서 책임을 회피하지 않고 진상규명에 성실히 임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지금 큰 희생이 난 것에 대한 제 마음의 책임입니다. 박 구청장은 유족들에게 또 다른 상처를 드릴까 염려해 그동안 언론의 질문에 답변도 하지 못했다면서 이 죄인의 심정이라고 연신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러면서도 이 참사에 대한 분명한 책임이 밝혀지면 사퇴하겠느냐 이런 이제 민주당의 공세에는 진상조사에 잘 응하겠다는 답변으로 대신하면서 이 사퇴론에는 선을 긋는 모습이었습니다. 박 구청장의 목소리 다시 한번 들어보시죠. 이태원 참사의 첫 번째 원인은 애초에 충분히 예견되었던 그런 사건 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안전 대책을 미처 수립하지 못한 용산구의 1차적인 책임이 있다. 나는 확신을 갖고 있습니다. 구청장님 제 주장에 동의하십니까? 준비는 했지만 미흡했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말하는 것은 이태원 참사에 분명한 책임이 밝혀진다라고 하시면 오늘이라도 바로 사퇴하시겠습니까? 답변하세요. 답변 못 하시겠습니까? 진상조사에 잘 응하겠습니다. 그리고 네, 그런가 하면 어제 행안위에서는 이 문진석 민주당 의원이 받은 메시지 하나가
큰 파장을 일으키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민주당의 당직자로 알려진 사람이요. 문 의원에게 이태원 참사 희생자의 사진 그리고 명단을 확보해서 당이 발표하고 추모 공간도 만들자 이렇게 제안하는 내용이었죠. 그렇습니다. 이 메시지는 행안위 회의장에서 문 의원이 본인 휴대전화를 보는 모습을 한 언론이 포착하면서 공개가 보시는 것처럼 됐습니다. 내용을 보면 이태원 참사 희생자 전체 명단과 사진, 프로필이 공개되지 않고 있다. 수사를 이유로 정부와 서울시가 명단 공개를 거부하는 것은 의도적인 축소 은폐다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유가족과 접촉을 하든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희생자 명단과 사진, 프로필을 확보해야 한다면서 이것을 당 차원에서 발표하고 추모 공간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하는 내용도 담겼습니다. 이 메시지가 논란이 되자 문 의원은 TV조선과 통화해서 당 전략기획위원장으로서 이 지지자들로부터 여러 제안을 받는데 관련 내용에 대해 거부의 뜻을 분명히 했고 당론으로 정한 바도 없다 이렇게 입장을 내놨습니다. 국민의힘은 참사를 정치적으로 이용하려는 처사라면서 지금 강하게 공세를 펴고 나섰습니다. 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참사를 이용해 국민 분열과 갈등을 부추기고 있다면서 저열한 행태에 소름이 끼친다고 맹비난했습니다. 관련 공세는 문진석 의원이 참석한 행안위에서도 이어졌습니다. 장제원 의원은 메시지 관련 사진을 화면에 띄우면서 참사를 정치적으로 이용하려는 것이 노골적으로 보이는 한 장의 사진이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이에 민주당 의원들의 고성과 항의가 터져 나왔고 메시지를 받은 당사자인 문 의원은 내가 거부의 뜻을 했다고 명확히 밝혔는데도 정쟁으로 몰아가는 것은 국민의힘이 아니냐라면서 반박했습니다. 관련 상황도 영상으로 보시겠습니다. 한 민주당 의원의 핸드폰에서 드러난 참사를 정략에 이용하자라는 그 문자 충격을 넘어서 참담합니다. 사진을 보십시오. 민주당 정무실장이 보낸 문자라는 게 저는 더 놀랍습니다. 책임자 처벌보다 희생자 얼굴 공개하고 프로필 공개하는 게 더 시급합니까? 정말입니까?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야 됩니까? 희생자 인권은 없습니까? 참 잔인들 하십니다. 그야말로 참사를 정치적으로 이용하려는 모습 아닙니까? 정말 이런 분들 자신들도 시간 좀 꺼주시죠. 57초 남았습니다. 어디다 지랄하는데 지금? 정말 부끄럽습니다. 왜 저렇게 소리를 지르는지. 도둑이 재발견인 것도 아니고. 근데 이 문자 메시지 제가 작성한 문자 메시지도 아닙니다. 제가 이 문자에 대해서 실제로 얘기를 했어요. 당사자한테. 지금은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해서 이런 일이 불가능하다.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다라고 제가 얘기도 했고. 근데 이걸 마치 우리 당이 정치적으로 이용한 것처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지나치게 이 정쟁으로 끌고 가겠다 이런 의도를 드러낸 거 아니겠습니까? 정말 유감입니다. 지지자로부터 받은 문자라고요. 더불어민주당 정무실장으로부터 받은 메시지입니다. 네, 들으신 것처럼 장제원 의원은 문 의원에게 메시지를 보낸 사람이 일반 지지자가 아니라 현재 민주당 당직을 맡고 있는 사람이라는 점도 꼬집었습니다. 이 메시지를 보낸 사람은 과거 김태년 전 민주당 원내대표의 정무실장을 맡았다가 현재는 민주연구원 부원장을 맡고 있는 이모 씨로 알려져 있습니다. 해당 메시지 파문을 놓고서 지금 여야 공방 오늘도 이어졌죠. 네, 맞습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오늘 오전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이 문진석 의원이 받은 메시지가 충격적이라며 이태원 참사를 대하는 민주당의 속내가 적나라하게 드러났을 뿐 아니라 유가족의 슬픔을 정치적으로 악용하는 폐륜 행위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개별 의원들의 비판도 거셌는데요. 어제 행안위에서 공세 수위를 높였던 장제원 의원은 오늘 또 자신의 SNS에 글을 올리고 충격을 넘어 참담함을 느낀다면서 다시 한번 비판을 이어갔습니다. 그리고 김병민 국민의힘 비대위원은 한 라디오 인터뷰에서 참사를 정치적 이해관계에 활용하려고 했던 사람들이 있으면 천벌을 받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반면 민주당은 이 희생자 명단 공개 주장이 부적절한 의견이었다라면서도 선을 그었습니다. 이 오영환 원내대변인은 오늘 오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이 해당 내용을
당내에서 논의하는 것은 상상 자체가 불가능한 상황이라면서 당론이 아닌 개인적 제안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나섰습니다. 하지만 민주당 국민소통위원장인 최민인 저 의원은요, 자신의 SNS에 이 유족 동의를 받아 희생자를 공개해야 한다면서 찝찝하다, 애도해야 하는데 156명이 희생됐다는 것 외에 우리가 아는 것이 없다면서 이 거듭 희생자 명단 공개를 주장해서 논란을 남겼습니다. 오늘 오전에 국회 운영위도 열렸습니다. 이태원 참사로 미뤄놨던 대통령실 국정감사를 진행을 했는데요. 여기서도 여야 공방 치열했습니다. 네, 오늘 대통령실 국감에는 김대기 비서실장과 이진복 정무수석, 김은혜 홍보수석 등 이 대통령실 주요 인사들이 참석을 했습니다. 여야는 국감이 본격적으로 시작되기 전부터 이번 일이 참사냐 사고냐 이 표현을 놓고 강하게 맞섰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대통령 비서실 주요 업무 현안 보고에 꼭 수정을 해야 되는 문구가 있기 때문에 이태원 사고 후속 조치로 제목이 되어 있습니다. 이태원 참사 후속 조치가 아니라 아직도 이태원 사고 후속 조치로 되어 있습니다. 수정을 해서 이 페이지는 우리 위원님들한테 다 전달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처음에 이제 사고 사망자 그렇게 말한 거는 우리 위원장님 말씀대로 재난안전법에 있는 그 법률적 용어를 중립적으로 쓴 것 같습니다. 중대본에서 이제 실무자들이 이렇게 썼는데 저희는 지금 뭐 그 용어가 그렇게 크게 중요하진 않다. 그래서 저희도 참사 희생자란 말을 썼고 아까 그 업무보고 자료는 제가 세밀히 살펴보지 못해서 죄송하고요. 용어 사용으로 정쟁으로 해서 행안이 또 운영이 예결이 무슨 국정감사장이 때마다 이걸 가지고 정쟁으로 삼는 것에 대해서 참 안타깝고 이해할 수 없습니다. 민주당의 이재명 대표님 명의의 입장 발표문을 보면 사고의 수습이라고 했습니다. 참사의 수습이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또 민주당에서는 총리나 장관, 경찰청장 등 이태원 참사 관련 책임자 중 대통령에게 사의를 표명한 사람이 있는지를 추궁했습니다. 김대기 비서실장은 사의 표명도 아직 없고 문책 인사도 건의하지 않았다면서 지금은 사의를 논의할 때가 아니고 이 사고 원인을 분석하는데 전념할 때라고 반박했습니다. 앞서 전해드린 희생자 명단 공개 관련 메시지에 대한 대통령실 입장도 나왔습니다. 김대기 실장은 이에 대해서 참사 사건이 정치적 쟁점이 되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이라고 언급했습니다. 관련 내용도 영상으로 보겠습니다. 총리, 그리고 장관, 경찰청장 등 내각의 구성원 중에 대통령께 사의를 표명한 사람이 있습니까? 아직은 없습니다. 네. 그럼 대통령실 참모진 중에는 사의를 표명하신 분이 있습니까? 아직은 없습니다. 실장님이 문책 인사를 건의하신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또 청문회 열고 뭐 하고 하면 또 2달이라는 세월이 또 흘러가고 그런 행정 공백이 생기고 그래서 지금은 네, 사의를 논의할 때가 아니고 책임을 따져보고 그 책임을 묻겠다. 사고 원인 분석부터 조사부터 좀 먼저 드는데요. 전념을 하겠다 그런 뜻으로 좀 이해했습니다. 대통령 비서실장으로서가 아니라 대한민국의 한 국민으로서 그리고 만약에 희생자의 유가족이라면 그 입장에서는 저 문자를 어떻게 받아들이시는지 묻겠습니다. 참 슬픈 좀 비통한 이런 참사 사건이 그 정치적인 쟁점이 되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대통령실에 대한 국정감사이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의 책임론 이게 혹시 언급이 될지 관심이었는데요. 어땠습니까? 오늘 그 국감에서 최기상 민주당 의원은 이 대통령이 일선 경찰에게 경로하셨다 이런 보도와 관련해서 지금은 국민이 대통령과 정부에 경로할 때다 이러며 이 대통령이 아직도 정식으로 진정성 있는 국민을 향한 사과를 했다고 보여지지 않는다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또 최 의원은 윤 대통령이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국민 안전은 국가의 무한 책임이고 또 국민들이 안심할 때까지 끝까지 챙기겠다고 약속을 했는데 못 지켰다고 지적을 했습니다. 이에 김대기 실장은 윤 대통령이 이미 사과를 했다고 답을 했죠.
이태원 참사 놓고서 이제 여야가 곳곳에서 강하게 충돌하고 있고요. 이런 가운데서 민주당 문진석 의원이 한 당직자로 알려진 사람으로부터 받은 희생자 명단 공개 관련 메시지도 지금 파장을 키우고 있습니다. 이 상황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이번 그 사건 이후에 일단 유족의 목소리가 잘 들리지는 않는 것은 사실입니다. 언론 보도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어찌 보면 뭐 유족들이 원하고 있는지 아니면 뭐 언론의 관심이 거기까지 미치지 못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보도가 되지 않고 있는데 오늘 한 외신에서 그 피해자 사고 유족 중에 한 어머니이신 것 같은데 헝가리에 있는 저희 동포라고 하는데 아들이 여기서 이번에 참변을 당하신 것 같은데 이번에 그런 외신에서 그런 게 보도가 됐더라고요. 그러니까 정확하지 않게 기록된 것들이 있다. 그래서 나는 어떻게 이런 사고의 원인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정확하게 보도가 됐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그런 유족의 목소리가 외신을 통해서 이렇게 나오는 것이 과연 바람직한가? 그러니까 우리가 추도를 하고 어떤 이런 사건에 대해서 되새김질을 할 때도 어떤 분들이 돌아가셨는지, 어떻게 어떤 삶을 살아왔는지 이런 부분도 참 중요한 부분이라 생각하거든요. 그렇다고 생각한다면 좀 이제까지의 어떤 이런 참사, 대량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유족의 목소리가 좀 들리지 않는 점은 좀 이상한 부분이라서 아마 이런 것들을 두고 좀 추도의 대상이 좀 특정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에서 아마 이런 내용이 있었던 것 같고 아까 문진석 의원님의 말대로 개인정보보호법을 벗어나서는 특히나 할 수는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발전적인 논의가 있어야 되지 않겠냐라는 생각합니다. 지금 변호사님이 말씀해 주신 부분 중에서 이제 유족의 얘기나 그다음에 그분들의 목소리가 우리 대한민국 언론에는 잘 안 보이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저희 언론윤리규정 그다음에 방송심의규정 이런 걸 종합해서 보면은 거기에 유가족들을 갖다가 언론이 먼저 추적해서 보도하는 것은 일단 사실상 금지되어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가족이 먼저 인터뷰를 요청한다거나 이제 자청하지 않는 이상은 지금 유가족들에 대한 언론의 일종의 추적 보도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거는 바로 그런 사정이 있다는 거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말씀해 주시죠. 참사 뒤에 가장 많이 나온 메시지가 정치적으로 이용하지 말아달라 이런 기사를 본 적이 있습니다. 아마 저는 유족들의 뜻도 그렇게 같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까 명단을 확보하고 프로필 사진을 올리고 이런 메시지가 설사 민주당의 공식 입장은 아니더라도 저렇게 광범위하게 회람되고 있다면은 굉장히 좀 실망스러운 일이에요. 정치라는 것이 국민의 눈물을 닦아줘야 되는데 국민의 눈물을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걸로 볼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특히 저 문자를 보낸 분은 그 민주당의 싱크탱크인 민주연구원 부원장이고 또 받은 분은 전략기획위원장 아닙니까? 아까 우리 직업적 음모 얘기는 안 하는데 지금은 일단 저 부인을 하셨습니다만 만약에 저런 게 실행이 된다면은 그런 비판을 받을 수도 있고 아마도 경찰 수사, 검찰 수사, 국정조사, 특검, 사회적 참사위원회 이런 식으로 가서 민주당 입장에서는 2024년까지 계속 끌고 가서 하나의 이슈로 만들겠다 이런 생각이라면 저는 잘못된 것이고 일단 부인하는 거는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런가 하면요. 이태원 참사 당일에 압사 위험 신고가 쇄도하는 상황에서 태연한 그런 태도만 보였다. 이렇게 알려진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의 행적이 속속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참사 직전 이제 식사를 하는 식당 내부의 CCTV 화면이 공개가 됐는데요. 이 역시도 지금 보는 사람들을 아주 화나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태원 일대를 관할하는 경찰의 현장 책임자임에도 불구하고 이 제대로 된 대응을 하지 못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는 이임재 전 서장. 참사 당일에 용산 일대 집회 대응을 지휘한 뒤 오후 9시 24분쯤 식사를 하기 위해 용산서 정보과장과 경비과장, 직원 등과 함께 용산서 인근 한 설렁탕집에서 20분간 식사를 했다고 합니다. 그 사이 이 전 서장에게 이태원 현장이 긴급 상황이라는 보고가 올라간 것으로 추정이 되는데요. 이 공개된 CCTV 화면을 저렇게 보시면 이 전 서장 등은 다급한 기색이 없죠. 태연히 식사를 마치고 자리에서 일어나 결제를 하고 이 식당을 나서는 순간까지도 급박한 분위기가 느껴지지가 않습니다. 네, 이렇게 식당에서 나온 이 전 서장은 관용 차량에 탑승한 뒤에 현장으로 향했고 오후 10시쯤 녹사평역에 도착해서 길이 막히는 상황에서도 차를 타고 가겠다고 고집하다가 50여 분이 지나서야 이태원 파출소 근처
앤틱 가구 거리에 도착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때도 이 전 서장은 뒷짐을 지고 느긋하게 걷는 모습이 CCTV에 포착돼서 논란이 됐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이 전 서장은 감찰 조사에서 관용차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큰 문제가 없다는 보고를 받아서 사안의 심각성을 몰랐다 이렇게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전 서장은요, 참사 당일에 걸려왔던 대통령실의 전화도 또 받지 않았다고 해요. 네, 대통령실에 따르면 참사 당일 밤 국정상황실 관계자는 보다 정확한 현장 상황 확인을 위해서 이 전 사장에게 전화를 걸었다고 합니다. 이 통화 시도는 국정상황실이 당일 밤 10시 53분, 그러니까 소방청 상황실로부터 사고 발생 사실을 보고받고서 11시 1분에 윤 대통령에게 사고 발생 사실을 처음 보고한 이후에 이제 통화 시도가 이루어졌다고 하는데, 그러나 이 전 사장은요, 이 해당 국정상황실 관계자의 전화를 받지 않았고 또 전화를 다시 걸어오지도 않았다고 합니다. 특수부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수사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이 같은 이 전 서장의 태도를 두고서 어제 국회 행안위의 전체 회의에서도 비판이 아까 쏟아졌다는 말씀 전해드렸었는데요. 말씀드린 것처럼 여당 의원들의 강한 질타가 특히 눈길을 끌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 전 서장의 늑장 대응을 정조준했습니다. 이에 대해 윤익은 경찰청장은 드릴 말씀이 없다, 뼈아프게 생각한다라고 답변을 했는데요. 들어보겠습니다. TV를 보면서 깜짝 놀랐던 게 이 용산 경찰서장 현장 책임자가 맞는지 의심스러울 정도로 뒷짐을 지고 너릿너릿 그냥 그 사건 현장으로 걸어가는 모습, 바로 참사 현장도 아니고 파출소로 향하는 모습. 우리 국민들께서는 일선의 경찰서장의 이 직무 태도가 이 정도니까 과연 무엇을 기대할 수 있겠느냐 하는 그런 말씀들을 많이 하시거든요. 뭐라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네. 이임재 총경의 행태 이해가 되십니까? 그날 동선에 대한 수사를 지금 하고 계시죠? 특별수사본부에서 각별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용산서장실에 대한 있습니다. 압수수색. 참사 당일에 경찰 112 신고 녹취록이 얼마 전에 공개돼서 경찰의 무대응 실태가 아주 낱낱이 확인됐었죠. 그런데 이것에 이어서 어제는요, 사고 당시에 현장에 아주 긴박함이 담겨진 119 소방 신고 녹취록도 또 공개가 됐습니다. 네, 이태원 참사 당시 이 경찰과 지자체뿐 아니라 소방당국의 대응 역시 부실했던 정황들이 드러나고 있는 가운데 이 소방 신고 녹취록이 공개가 됐습니다. 참사 당일 현장에서 살려달라며 이 119에 도움을 요청한 시민 신고가 10월 29일 오후 10시 15분부터 다음날 0시 56분까지 이 수십 초 단위로 총 87건이 쏟아졌다고 하는데요. 구급대가 수많은 인파를 뚫고 가까스로 현장 근처에 도착하기까지 14분이 걸렸고 또 그동안 그 사이에 빗발친 신고만 20여 건이라고 합니다. 네, 일부 신고의 경우 위급 상황에 놓인 듯 비명과 신음만 들리는 수준이었다고 합니다. 소방당국이 밤 10시 43분 가용 소방력 30%를 동원하는 대응 1단계를 내렸지만 이미 역부족이었다고 하는데요. 그렇게 호흡곤란과 의식불명을 호소하는 신고는 계속 늘어났고 급기야 용산경찰서가 직접 추가 구급차 지원을 요청하는 수준에 이르게 됐습니다. 하지만 이때도 일부 119 신고 접수자들은 사람들이 기절했느냐고 되묻는 등 엉뚱한 답변만 내놓았다고 합니다. 네, 그렇게 밤 11시 13분 소방당국이 동원 인력을 50% 수준으로 격상하는 2단계를 발령할 즈음 한 신고자는 다시 한번 119에 전화해서 50여 분 전 자신이 경찰이든 군부대든 다 와야 할 상황이냐 말하지 않느냐면서 울분을 터뜨리기도 했다는데요. 그러나 이 신고 접수자들은 많은 구급차가 현장에 배치됐다면서 되레 답답하다는 반응마저 보였습니다. 결국 소방당국은 참사 발생 뒤 80건이 넘는 119 신고가 접수된 뒤에야 인력 총동원 지시를 내렸습니다. 이처럼 절박한 119 신고 녹취록이 공개되자 일각에서는 당국의 신속한 판단이 있었다면 한 명이라도 더 살릴 수 있었을 것이란 안타까움이 갈수록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경찰이 자체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는 상황에서 어제 윤석열 대통령이요, 경찰의 부실 대응을 아주 강도 높게 질타하는 비공개 회의록 내용이 이례적으로 공개가 되면서 또 파장이 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대통령실 이재명 부대변인은 어제 오후 앞서 오전에 열린
국가안전시스템회의에서 윤 대통령의 비공개 시간에 말했던 발언을 공개를 했습니다. 사고 당일 경찰의 현장 대응에 문제가 있었음을 강하게 질타하는 내용이었는데요. 통상 이 대통령 비공개 회의 발언은 말 그대로 비공개가 원칙이기 때문에 대통령 직원들조차 회의에 들어가지 않으면 자세한 내용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날 1만 자가량에 달하는 윤 대통령 발언이 그대로 가감없이 국민들에게 전달하라 이런 대통령 지침이 있었다고 하고 그래서 대통령실이 전문을 공개한 것이라고 합니다. 목소리 들어보겠습니다. 아마 초저녁부터 한 5시 한 4, 50분부터 저게 아마 사람들이 점점 모이고 6시 34분에 첫 112 신고가 들어올 정도 되면은 그게 아마 거의 아비규환의 상황이 아니었겠나 싶은데 그 상황에서 경찰이 권한이 없다는 말이 나올 수 있습니까? 이 정도 되면은 주도로를 당연히 차단했어야죠. 안전사고를 예방해야 될 책임 어디에 있습니까? 경찰에 있어요. 왜 4시간 동안 물끄러미 쳐다만 보고 있었냐 이거예요. 현장에 나가 있었잖아. 112 신고 안 들어와도 조치를 했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걸 제도가 미비해서 여기에 대응 못했다고 하는 말이 나올 수 있냐 이 말이에요. 이태원 이 참사가 제도가 미비해서 생긴 겁니까? 저는 이건 납득이 안 됩니다. 현장에서 눈으로 보고 있잖아요 지금. 근데 그걸 조치를 안 해? 네, 윤 대통령은 이태원 참사의 책임 소재를 분명히 가리겠다고 했는데 물을 사람에게 딱딱 묻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발언이 이상민 장관의 거취와 관련해서 여지를 둔 모양새로 또 해석이 되기도 합니다. 발언 이어서 들어보겠습니다. 제가 뭐 이거 가지고 경찰 전체를 잘못됐다라고 질타하는 것은 아닙니다. 엄연히 책임이라고 하는 것은 있는 사람한테 딱딱 물어야 되는 거지 그냥 막연하게 뭐 다 책임져라. 그거는 현대사회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좀 정확하게 좀 가려주시기를 좀 당부하겠습니다. 지금 들려드리는 대통령의 그 비공개 회의 발언 어쨌든 공개가 됐습니다. 어떻게 네, 들으셨습니까? 뭐 전체적으로 다 맞는 말씀이시고요. 제도 자체의 문제라기보다는 운용의 문제죠. 사람이 하는 것이니까 그 점에 대해서 지적을 하신 것 같고 저는 뭐 이번에 이상민 장관에 대한 부분은 저는 뭐 법적인 책임까지는 없을 수도 있죠. 행안부 장관이니까. 그렇지만은 정치적인 책임은 당연히 져야 되지 않느냐. 소방과 경찰을 관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면에서는 행안부 장관의 거취는 좀 본인이 좀 생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말씀해 주시죠. 뭐 법 책임은 뭐 어제 그 박희영 용산구청장이 뭐 마음의 책임이라고 그랬던가요? 마음의 책임이라는 건 없고 법적 정치적 책임이 있는데 법적으로 보면 이상민 장관은 11시 20분에 보고받고 1시에 나가서 회의 주재했으니까 법적인 책임을 물을 수 있는가 이건 의문이고 정치적으로는 이제 1차 브리핑 때 추가 경력을 배치했어도 사고를 막기 좀 어렵지 않느냐는 취지로 얘기했는데 이게 국민 정서에 맞지 않았어요. 그리고 이제 지금은 이제 그 개통이 경찰, 행안부 경찰국 그다음에 이제 대통령으로 가기 때문에 개선상에서 정치적 책임을 질 수는 있는데 우선은 지금 경찰에 너무나도 많은 그 지금 문제점이 드러났고 특히 그 14만 경찰이 통제받지 않는다는 비판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그 시스템의 문제를 먼저 해결할지 정치적 책임을 질지 그거는 이제 윤 대통령의 결심하기 달렸다고 봅니다. 네. 지금부터는 오늘 하루 놓치면 안 될 핫한 뉴스를 모아 전해드리는 어쩌다 이런 일이 코너로 이어가겠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는요, 풍산개 신경전입니다. 어제 저희가 일보를 전해드렸었는데요. 문재인 전 대통령이 키우고 있던 풍산개 파양 문제를 두고서 지금 정치적 공방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어제 이 코너를 통해서 문재인 전 대통령이 2018년 남북 정상회담 당시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으로부터 받은 풍산개 고미와 송강이를 대통령 기록관 측에 반환하기로 했다 이런 소식 전해드렸었죠. 이를 두고 문 전 대통령 측과 현 대통령실의 입장이 나오면서 신구 권력 간 감정 싸움 양상으로까지 번지는 모양새입니다.
어제 전 정권 측에 문제가 있다 이런 취지의 이제 관련 보도가 나오니까 문 전 대통령 측에서도 즉각 해명을 내놨습니다. 네, 문 전 대통령 측 해명을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자면요. 이 선물 받은 풍산개는 동물이라도 원칙상 대통령 기록관이 관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정서적 교감을 이유로 문 전 대통령이 위탁 관리하기로 했다는 거죠. 그래서 임기 마지막 날 문 전 대통령 비서실과 대통령 기록관이 예산 지원을 할 수 있다는 이 협약서를 작성한 것으로 알려졌었는데요. 하지만 예산 지원의 이 법적 근거가 될 시행령 개정이 지체가 되자 문 전 대통령 측은 지난 5일 행안부에 풍산개 2마리를 반납하겠다고 통보를 했습니다. 문 전 대통령 측은 어제 발표한 입장문에서 대통령실의 반대로 시행령이 국무회의에 상정되지 못했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문 전 대통령 측의 입장은 풍산개의 위탁 관리를 계속하려면은 비용을 지원할 시행령 개정이 필요한데 이것이 지금 차일피일 미뤄지고 있다. 그런데 그 책임은 대통령실, 그러니까 사실상 윤석열 대통령에게 있다. 이게 지금 주장의 요지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렇게 문 전 대통령 측이 책임을 돌리자 대통령실에선 위탁 관리의 법적 근거가 될 시행령 개정 절차를 지금 진행 중이라고 반박했습니다. 관련 부처가 협의 중인데 그 과정을 기다리지 않고 반환하는 건 문 전 대통령 측의 판단이라고 맞섰습니다. 오늘 국회 운영위 국감에 출석한 김대기 대통령 비서실장도 문 전 대통령의 풍산개 반환 논란과 관련된 입장을 밝혔습니다. 김 실장은 나라 어른이시고 하니 잘 알아서 하시리라고 본다면서도 대통령실이 시행령 개정을 반대했냐는 질문에는 위탁하는 거야 반대할 이유가 없지 않나라고 되물었습니다. 어제 국회에서도 이 문제가 거론됐는데요. 행정안전부 차관은 문 전 대통령 측이 풍산개 고미와 송강이를 정부에 반환한다고 밝힌 것과 관련해서 사실상 파양이 맞다라고 밝혔습니다. 어제 예결위 전체 회의에서의 발언 들어보시죠. 차관님, 이거 사실상 파양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게 보여집니다. 관련 규정을 정비하기 위해서 이제 시행령 개정 작업을 진행 중에 있었고요. 그게 지금 관계기관의 의견이 좀 있었고 저희들도 구체적으로 검토할 부분이 있어서 검토 중에 있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전 대통령 비서관실에서 그런 연락을 받았습니다. 결국 이제 비용 부담 문제가 핵심으로 그렇게 보이는데요. 어제 이제 공개가 됐었죠. 이제 용역비를 포함해서 월 250만 원 정도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진 풍산개 관리 비용을 놓고서도 지금 여러 얘기가 나옵니다. 그렇습니다. 앞서 문 전 대통령은 재임 중에 특수활동비를 줄이겠다고 하면서 그 구체적인 방안으로 개와 고양이 사료값을 사비로 쓰겠다 이렇게 해서 화제가 됐었죠. 일각에서는 퇴임 후에는 월 250만 원씩의 국가 예산을 지원해야 하는 게 국민 눈높이에 맞느냐 이런 지적도 나왔습니다. 어제 국회에서도 이를 두고 여야 간 공방이 있었는데 들어보겠습니다. 사료를 먹이는 그런 비용이라든지 다듬어주는 그런 역할에 월 200만 원 이상이 필요하다 이런 것이죠? 네,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풍산개 3마리도 맞지 못하겠다는 분이 대한민국과 대한민국 국민을 책임진다 이랬던 거예요. 그리고 재임 당시와 퇴임 이후가 말씀이 다르기 때문에 대단히 실망스럽다 이런 말씀도 좀 드립니다. 행안부 차관의 정확하지 않은 발언이 지금 국회 TV를 통해서 생중계되고 있는 이 상황에서 전 대통령이었던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오해를 불러올 수 있다고 봅니다. 그 250만 원 거기에 인건비가 뭐가 포함되어 있습니까? 네, 신구 정권이 합의했다고 알려진 관련 시행령이 이 법제처 반대로 예산이 실제로 편성되지 않았다 이런 보도도 있었는데 이와 관련해서 법제처는 어제 예산 지원에 반대한 바 없다면서 해당 보도를 부인했습니다. 풍산개 논란 아까 잠시 보셨던 것처럼 지금 여야 간의 설전으로도 번지는 그런 모양새죠. 네, 맞습니다. 전 정부 청와대 국정상황실장을 지낸 윤건영 민주당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이 키우던 분이 데려가는 게 좋겠다 해서 데려간 건데 이 키우는 행위를 합법화하는 일에 태클을 거는 것은 대통령실이다 이렇게 강조를 했습니다. 탁현민 전 청와대 의전비서관도 풍산개들은 문 전 대통령의 소유가 아니고 위탁받아 관리하고 있었던 것이라고 지적을 하면서 이 사달의 원인은 윤 대통령의 허언이거나 윤 정부의 못 지킨 약속이라고 주장을 하면서 이번 공방에 참전을 했습니다. 또 최재성 전 청와대 정무수석은 석연찮은 이유로 이 풍산개 위탁 시행령 개정이 지연됐다고 지적을 했습니다.
여권에서는 문 전 대통령을 향한 비판이 쏟아졌습니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개 3마리도 건사 못하면서 어떻게 대한민국을 5년이나 통치했느냐, 풍산개 3마리를 김정은 보듯 애지중지하더니 이 풍산개가 이젠 쓸모 없어졌나 보다라고 꼬집었습니다. 또 정진석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은 한 달에 강아지 3마리 관리 비용으로 200만 원을 지원받는다는 건 문 전 대통령 명예에 누가 되는 이야기라면서 그건 철회하셨으면 좋겠다라고 우회적으로 비판했습니다. 조혜진 의원도 풍산개 관리 비용을 지적하면서 날을 세웠습니다. 국민의힘 조혜진 의원과 최재성 전 청와대 정무수석의 목소리 들어보시죠. 저는 지금 이런 온 국민이 비탄에 빠진 상황에서 이런 일까지 제기가 돼가지고 국민들을 심란하게 해야 되나.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 기사 보면서 우리 코로나 초기에 코로나 첫 사망자 나왔을 때 청와대에서 짜파구리 문화예술인 불러놓고 짜파구리 먹으면서 반대소하던 그 장면이 생각났습니다. 한 달에 25만 원 정도 지원해 달라는 건 모르겠는데 250만 원도 뭡니까? 거기다 또 사육 관리를 위해서 200만 원을 든다고 하니까 직접 안 키운다는 이야기밖에 더 됩니까? 대통령에게 들어온 모든 선물은 국가 소유예요. 그런데 위탁이나 관리 규정이 없어요. 그래서 이걸 만들어 달라는 거였어요. 저희가 이거 어떻게 됐냐고 이제 물으니까 그래서 10월 14일 날 끝냈다고 하고 10월 26일 날 다시 입법 예고를 하겠다고 하고 안 한 거예요. 아니 지금까지 기다렸고 하겠다 그랬고 절차를 진행을 했는데 누군가에 의해서 이게 다시 또 중단이 된 거죠. 그러니까 이 의도가 뭐냐. 그런데요, 김대중 전 대통령 재임 당시에도 북한이 풍산개를 보냈던 적이 있었죠. 그때는 어떻게 관리가 됐습니까? 네, 2000년 남북 정상회담 당시 김대중 대통령이 김정일 국방위원장으로부터 풍산개 우리와 둘이 한 쌍을 선물 받았었습니다. 그해 11월 서울대공원으로 보냈고 2014년 자연사 할 때까지 특별 사료를 먹이고 산책도 시켜주는 등 관리를 받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서울대공원 측에 물었더니요, 따로 예산은 지원받지 않았었다고 합니다. 어쨌든 송강이 그리고 고미가 반환이 되면 이제 어떻게 되는지 그것도 궁금합니다. 문 전 대통령 측이 반환하기로 한 만큼 우선 양산에 있는 한 기관에 보내지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대통령이 받은 선물이라도 반려동물을 물건 취급하는 건 동물 복지에 어긋난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문 전 대통령 측은 풍산개가 낳은 다운이는 계속 키우겠다는 입장이지만 이 역시 국유재산 논란이 일수가 있어서 향후 관리 주체를 놓고 공방이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패널들께 거의 단답형을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과연 이 비용 누가 부담하는 게 맞다고 보시는지 말씀해 주시죠. 네, 일단 이 생물체지만은 국가 소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가에서 부담하는 것이 맞고요. 그러니까 이것을 지금의 현행법으로는 기관장으로 돼 있는데 이것을 개인을 포함하는 개정안으로 만들어 달라는 것 때문에 법적인 뒷받침이 일단 빨리 돼야 한다고 봅니다. 네, 말씀해 주시죠. 법적인 근거는 대통령 기록관하고 맺은 위탁협약서로 저는 충분하다고 보고 비용이 부담이 돼서 키우기 어려우면 그냥 놔주십시오. 그럼 서울대공원에서 잘 키우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두 번째 키워드 보겠습니다. 별들의 전쟁 참전, 이거 어떤 소식일까요? 네, 드라마 오징어 게임 주연을 맡아서 세계적 스타로 발돋움한 이정재 씨 관련 내용입니다. 최근 이정재 씨가 스타워즈, 그러니까 우리말로는 별들의 전쟁이죠. 이 스타워즈 새로운 시리즈에 캐스팅된 것으로 전해지면서 기대감이 컸었는데요. 드디어 그 촬영장이 사진으로 공개가 되면서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이 사진 보시면요, 이정재 씨가 이 동료 배우와 함께 또 프로듀스에게 연기 지도를 받는 모습이 담겨 있는 그런 사진도 있거든요. 지금 보시는 사진은요, 거기에 캐스팅된 배우 사진이었고요. 지금 보시는 그 사진이 현지에서 이제 연기를 하는 그런 모습인데 어떤 배역을 맡을지 이제 궁금함이 있었고 과연 또 어떤 출연자들하고 그러니까 어떤 배우들하고 같이 공연할지도 궁금했었는데 누군지 또 공개가 됐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영화 매트리스의 캐리 앤 모스와 더불어 딘 찰스 채프먼, 매니 자신토 등 깊이 있는 연기를 펼치는 할리우드 톱 배우들이 대거 출연한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아직은 이정재 씨가 이제 구체적으로 어떤 역할을 맡았는지 이 부분은 아직 알려지지 않았죠. 네, 제작사 측은 이정재 씨가 맡은 배역에 대해 밝히지 않고 있는데요. 다만 이정재 씨를 향해서 에미넴 TV 부분 나무주연상 수상자이자 K 콘텐츠의 전 세계적인 돌풍을 일으킨 주역이라면서 세계적으로 또 한 번 활약을 펼치길 기대한다라고 전했습니다.
세 번째 키워드 보겠습니다. 17일 만에 석방. 이거 어떻게 된 일입니까? 네, 이 서해 피격 공무원 월북 조작 의혹을 맡고 있는 서욱 전 국방부 장관이 구속 17일 만에 석방됐습니다. 앞서 서 전 장관 측은 조사가 충분히 된 상태인데 피고인 방어권을 행사해야 하는 상황에서 구속은 과하다고 하면서 구속 적부심 신청을 했고 법원이 이를 받아들인 겁니다. 구속 적부심 신청이 받아들여지는 거 상당히 이례적인 일이라고 합니다. 흔히 있는 일은 아니라고 하던데요. 그렇다면 결국 이제 구속영장을 발부했던 그런 영장 전담 판사하고 구속 적부심을 맡았던 판사의 판단이 엇갈렸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군요. 아시는 것처럼 구속적부심은 피의자 구속의 적법성과 그 필요성을 법원이 다시 한번 따지는 절차죠. 법원은 지난달 증거인멸과 도주의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서 전 장관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는데요. 하지만 구속적부심 재판부는 서 전 장관이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없다고 판단해서 인용 결정을 내린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이번 구속적부심 인용에는 조건이 달렸습니다. 아까의 증거를 인멸한 염려가 없다고 판단했다. 이 부분과 관련해서 혹시 이제 오해가 있을 수도 있는데요. 이번 구속적부심 재판부의 판단을 보니까 이미 검찰 조사가 충분히 이루어졌다. 당사자가 부인하고 있지만 어쨌든 검찰 조사가 충분히 이루어졌기 때문에 증거를 인멸할 가능성은 상당히 약해졌다. 이렇게 봤다는 겁니다. 어쨌든 지금 법원이 어떤 조건을 붙였다고 하는데요. 그 조건 뭡니까? 네, 서 전 장관은 보증금 1억 원을 납입해야 하고요. 주거지를 벗어나서도 안 되고 또 사건 관련자와 만나거나 연락해서는 안 된다는 조건도 붙었습니다. 또 법원이나 검찰의 출석 요구에도 반드시 따라야 하는 것을 지정 조건으로 삼았습니다. 서 전 장관이 법원이 지정한 이 조건을 위반하면 재차 구속될 수 있습니다. 한편 서 전 장관과 같은 날 구속된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은 부친상을 당해서 지난 6일 구속 집행정지로 일시 석방됐습니다. 검찰은 구속기한 만료일을 고려해서 두 사람을 별도로 기소하는 것을 검토했지만 애초 9일 구속 만료였던 서 전 장관이 석방되면서 기소일은 다소 유동적일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도 나옵니다. 변호사님께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저번에 이제 구속이 됐을 때는 이게 혐의가 어느 정도 소명됐다. 이 부분을 이제 관심을 갖고 있는 분들이 많았었어요. 네네. 그런데 이번에는 또 이제 구속적부심에서 풀려났습니다. 네. 그렇다면 그 혐의 내용에 대한 소명 이런 부분, 인정된 부분, 그 부분에 대한 판단이 달라졌다. 이렇게도 볼 수가 있는 겁니까? 그러니까 저는 이제 어떠한 이게 구속 영장이 발부가 된 다음에 적부심을 하는 경우에는 적부심에서 인용되는 경우에는 어떤 중간에 새로운 사실이 발견이 돼야 돼요. 저는 이제 그것이 저번 국정원 감사를 통해서 어떤 감사원 결과와는 좀 다른 내용이 있었거든요. 저는 그런 부분에서 법원에서 아마 좀 받아들여진 것은 아닌가. 그래서 검찰의 판단에 의해서 기소를 하는 건데 피의자의 방어권 보장을 위해서 이 부분은 좀 구속을 풀어줘야 되는 것은 아닌가라고 법원이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네, 어쨌든 이제 기소는 되는 거니까요. 재판 결과를 저희가 지켜봐야 할 듯합니다. 저희는 1분 뒤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내일 오후 1시에 더 핫한 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